목재에서 시작을 해서 7, 80년대부터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베트남이 아니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우리 기업이 많았던 곳이 인도네시아였어요. 2억 7,500만 명이라는 내수 시장. 그거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아세안의 어디를 허브로 쓸 거냐.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 이제 베트남을 이제 허브로 쓰고 있고, 네. LG의 경우는 TV는 인도네시아가 거점입니다. 예.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인 튼튼한 내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전체 GDP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용이 지금 한 21,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초기 그 스타팅 비즈니스에 대한 문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잠자던 거인이 깨어났구나. 경제 자체가 5, 6%의 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거인으로서 깨어났다. 그런데 거인이 깨어나도 일어나자마자 무슨 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약간 그렇죠. 예. 조금 비틀거릴 때도 있고 조금 거동이 어색할 때도 있는데 지금 그런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인은 이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갈 것이다. 예, 현명한 경제의 신을 모셔서 그분이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빼먹는 프로그램 신과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섭외의 신 이프로고요. 저의 오른쪽,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왼쪽에 오랜만에 고영경 교수님이 또 진행 도와주시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사실은 뭐 교수님이 섭외해 주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처음 3프로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처음에 이제 동남아 쪽에 그 디지털 기업들 네. 예, 그런 거 소개하느라고 제가 처음에 3프로를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말랑말랑 기업사로 넘어가게 네. 된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예. 네. 오늘 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귀한 이야기를 해주실 또 귀한 분을 모셨기 모셨습니다. 때문에 저도 예. 숟가락을 얹으러 나와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에서 이틀 전에 납치해 온 분입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지 의상을 입고 계신 김창범 전 주 인도네시아 대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은 잘 아시나 봐요? 구면이고 워낙에 또 유명하신 대사님이고 그러셔가지고 네. 전부터 좀 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입고 계신 의상이 인도네시아 딱 그 현지 의상을 바틱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의 이제 전통 직물, 예. 손으로 염색하는 전통 직물로 만들어진 셔츠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사실 거의 일상복이고요. 예. 또 직장에서도 이걸 정장 대신 이제 상복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위에 뭐 입지 않아도 되나 봐요. 날씨가. 네, 이게 긴 팔의 경우는 이거 자체가 이제 양복에 넥타이 맨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요. 공식 행사장에도 뭐 대통령부터 저희 같은 이제 외교관들도 보통 이걸 입고 바틱을 입고 행사에 참석을 하죠. 그러면 이제 포멀하게 다 갖춘 거다. 이 네, 정도면? 그래서 넥타이까지 맨 걸로 간주를 하고요. 치고 다만 이제 위안에 반팔의 경우는 약간 약간 좀 그건 캐주얼한 간편복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보통 이거는 그 벨트 안에 넣어서 입기도 하고 꺼내 입기도 하는데 보통은 되게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너무 인포멀하다는 느낌 없다는 전혀 거죠? 없고요. 뭐 배도 살짝 가려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편하죠. 그래서 저도 그냥 넣어서 입으면 되면 이런 질문 안 하는데 네. 꺼내서 입는 게 편하긴 한데 괜찮나 싶어서. 네. 관공서의 경우는 금요일 날이 매주 바틱데이라고 해서요. 바틱을 입는 걸 또 국가에서 장려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 기업들도 그래서 금요일 날은 보통 그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금요일 날 바틱 데이를 따르고 있는 편이죠. 바틱데이. 예. 바틱 이렇게 천연 염색을 해서 이제 제조하는데 뭐 지방마다 다 이게 문양이 독특해 가지고요.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솔로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 있는 일종의 문화 캐피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 그쪽에서 이제 생산된 그쪽의 패턴을 갖고 있는 그럼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저기 보면 그쪽 옷을 입으셨군요. 대개는 알아봅니다. 네, 바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지방 옷을 입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갈 때도 아마 우리 기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지역의 독특한 고유의 바틱을 입고 가면 그게 좀 더 친근감을 표시하는 그런 우리로 분위기죠. 치면 경주 한복, 뭐 예산 한복, 그렇죠. 나주 그렇죠. 한복이 따로 네, 있는. 네. 예. 오늘 인도네시아를 저희가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요즘 인도네시아가 정말 독특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오바마가고요. 오바마는 아니 오바마가 많이 닮으신 분이 대통령인데 최근에 인도네시아 주가가 굉장히 좋고 네, 굉장히 선방하고 예, 있습니다. 나름 선방하고 있고 통화 가치는 뭐 주요국들 중에는 제일 덜 떨어졌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주가 지수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플러스이고요. 5년 동안을 봐도 예, 거의 플러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하고 와. 말레이시아 주가, 인도네시아 주가 지수 그리고 뭐 나스닥, S&P 500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아웃퍼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1년 전보다 뭐 한 30% 늘었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저 나라에서.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모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언제쯤 대사로 계셨어요? 제가 실제로 부임한 거는 2018년 초부터 해서요. 네. 2020년 7월 말까지 한 2년 7개월 정도 최근이네요. 네, 근무를 예. 했었고요. 예. 그 후에 이제 돌아왔죠. 인도네시아는 보통 어떤 나라라고 소개해 주십니까? 뭐 어떤 나라인가요? 인도네시아 하면은 되게 한국 분들이 발리 여행을 아유, 많이 예. 떠올리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발리의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갖고 인도네시아를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2억 7,500만의 인구 대국이고 중국, 인도, 미국, 미국,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또 그 인구의 구조가 예. 굉장히 젊은 사람 위주로 돼서 아. 영 네이션이란 젊은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저희가 중위 연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 예. 우리가 뭐 한 42, 3세 정도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는 아직도 30세 조금 못 미치는. 아.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인구 보너스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2030년 초반 때면은 아마 3억 명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하죠. 그리고 천연자원, 예. 농수산, 그다음에 광물, 다양한 천연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자원 대국으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영토 자체가 굉장히 섬으로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17,000여 개 이상의 섬으로 그중에 한 12,000개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섬이 많은 나라, 물론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유인도가 많은 나라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도 국가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약간 방파제처럼 인도양과 태평양을 사이에 둬서 요즘 많이 이제 지정학적 그런 예.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예. 과정에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인도양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그걸 가로지르는 네. 약간 요충지의 역할을 또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요충지의 역할은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심적이기도 하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쪽들이 전부 이 그 인도 태평양 중간에 그렇습니다.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무역을 할 때 가장 많이 지나다녔던 예. 그 교통로죠. 예. 그 중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의 그 중심축을 예.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지 않고 저기 자체를 중심으로 놓고 해양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아. 확실히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가서 세계 지도를 사면 그렇죠. 예. 본인들을 중심으로 또 그려놨을 예. 테니까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되죠. 뻗어나가는. 해양 국가니까요. 그래서 제일 큰 섬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깔리만탄 예.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깔리만탄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저희가 보르네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 그러니까 저 전체 섬은 보르네오 섬이라고 이제 있는데 저기가. 인도네시아 영토에 해당하는 부분은 깔리만탄입니다. 지금 이제 깔리만탄의 약간 동부 쪽 예. 아랫부분에 이제 마우스. 인도네시아가 현재 신수도 네. 자카르타가 이제 포화 상태고 저 나라는 지금 수도를 옮기고 있다면서요?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고 네. 이제 아주 초기 단계의 구상에 보르네오 섬. 지금 있습니다. 저 위쪽은 또 다른 나라인가 봅니다. 저 섬에. 말레이시아 우리가 이제 여행 갈 때 왜 코타키나발루 예. 이제 그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말레이시아령이 있고 그다음에 독립 왕국으로서 브루나이가 이제 맨 우측 북부에 그렇게 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자주 가는 뭐 발리 이쪽은 저 아래쪽
섬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예. 지금 수도가 있는 자카르타가 위치한 섬은 자바 섬입니다. 예. 자바 섬이 이제 인구 밀집도가 제일 높고 경제와 모든 활동의 중심지죠. 네. 원래는 저 정도로 큰 섬들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같은 나라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원래는 다른 나라였다가 지금 뭉쳐져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왕국으로 다 이제 떨어져 있다가 예. 사실상은 이제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약 350여 년 받았었습니다. 네. 이제 동인도 주식회사에 이제 처음에 지배를 했다가 네덜란드 영토가 됐고요. 그래서 네덜란드령으로부터 결국은 일본의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의 또 식민 지배를 1942년부터 받게 되죠. 예. 그러고 나서 1945년 8월 17일 저희보다 이틀 늦게 예. 네. 광복 해방의 이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어떻게 보면은 광복절을 예. 거의 동시에 같은 시기에 같은 주에 늘 경축을 하는 그런 나라라서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이 굉장히 높죠. 아, 거기는 8월 17일이 광복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오. 그럼 인도네시아 대사 하실 때는 8월 15일도 쉬셨고. 8월 우리나라 15일 광복절 쉬는 거죠. 근데 8월 17일은 이제 저희는 행사를 다 참석을 8월 15일은 네. 저희 한인 사회하고 그렇겠네요. 광복절 조촐한 기념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하고. 17일은 인도네시아 국가적인 큰 독립기념 행사에 또 네. 저희는 참여를 해서 사실상 노는 날인데 한 번도 논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섬이 이제 17,000개 정도로 하고 사실 정말 작은 섬까지 하면 이제 뭐 2만 개 뭐 그렇죠. 넘게 보지만 그래도 주요한 섬은 4개고 그 위에 이제 뭐 발리 그다음에 한국에서 그 윤식당 때문에 유명해진 롬복 롬복, 이런 네. 데까지 굉장히 많은 섬이 있잖아요. 대사님은 이제 계시는 동안에 섬을 몇 군데나 좀 가보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제가 딱 세보지는 않았는데 인도네시아 전체 주가 3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2개 정도를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섬은 예를 들어서 뭐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파푸아, 또 술라웨시 이 큰 섬들은 이제 발리 포함해서 예. 다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고 교수님 얘기대로 사실은 뭐 12,000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숫자가 그렇게 되니까 다 간다는 건 사실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이 대선 기간이 되면은 와. 선거 유세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하고는 달리 선거 공식 유세 기간이 거의 6개월입니다. 그래야 한 번씩은 가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네. 섬이 저렇게 많은 그리고 꽤 떨어져 있는 섬으로 구성된 나라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단점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생기는 특징,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어떨까요? 뭐 우리는 저렇게 여러 나라 섬으로 구성된 나라를 네.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예. 어떨까 저게? 우선 뭐 하여튼 인종도 300여 인종으로 다양하고요. 언어도 700개.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던 거죠. 섬과 예. 섬이 가까운 데 떨어져 있어도 아무래도 해상 교통수단 자체가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를 하나로 통합해서 정체성을 갖고 네.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도전 말도 과제죠. 잘 안 통합니까? 그럼요. 공용어는 뭐예요? 그럼? 공용어는 이제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해서 저 1920년대 일종의 선각자들이 이래서는 한 나라로서 기능을 하기가 어렵겠다. 네. 우선 뭐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표준어를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말레이 상인들이 네. 그 지역에서 가장 쉽게 사용했던 언어를 영어 알파벳을 도입을 해서 문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처음에 배우기는 쉬운 언어죠. 인공 언어니까 예외가 없었겠군, 진짜. 네. 아, 사실 인도네시아 그 바하사 인도네시아어가 전 세계에서 배우기 가장 쉬운 언어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원래 이제 자바가 중심이니까 네. 자바어를 하려고 그렇죠. 했었는데 너무 어려웠다고 어렵습니다. 해서 그 말을 아예 그럼 다 바꾼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그렇죠. 쓰는 기본적인 언어, 뭐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밥 쓰는 먹었니? 단어들을 얼마야? 예, 학교 갔다 왔어? 예, 이런 그런 거. 비슷한 단어들을 기반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문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복수 단수를 변화를 통해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오랑우탄이라는 네. 동물, 이 인도네시아 바하사 인도네시아입니다. 오랑우탄의 서식지가 인도네시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랑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우탄은 삼림, 숲, 아, 숲에 사는 사람. 아. 근데 오랑이라는 게 사람인데 그걸 오랑 하면은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은 그 말 두 번 명사를 쓰면 두 번 쓰면 복수가 복수예요? 되는 거예요. 네. 아, 사과하면 사과드리고. 예. 예, 재밌네. 네, 예. 그래서 또 뭐 과거, 현재, 미래에 이제 시제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언어들에는 이제 그 변화를 통해서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나타내는데 여기는 컨텍스트, 문맥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과거형인지 그 문장 안에서 들으면 그런 거니까. 네. 어제 밥 먹음 그러면 밥 먹었다는 뜻이고. 그렇죠. 지금 밥 먹음 그럼 먹는다는 뜻이고. 뭐 거기다 부사를 이미 먹었다, 그러면 이미를 붙인다든가 예. 또는 뭘 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면 또 그 미래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금 단순하긴 한데요. 그 대신 또 아주 고도의 제대로 된 어떤 연설문이나 또는 공식 문서를 작성할 때는 또 어렵습니다. 그만큼 문맥의 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상 대화에서 쓰는 거하고 또 다른 네.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거를 다 이제는 쓴다. 쓰기로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예. 아. 그걸 통해서 이제 전 국민이 이제 그걸로 교육도 받고 그걸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문맹률이라는 게 그 언어가 워낙 어느 정도 이제 난이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낮은 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오랫동안 식민지 경험을 쌓았던 국가들의 그 이후의 사회나 경제, 정치 발전에서 가장 저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것보다는 쉬운 언어로 진입의 장벽을 그러니까 교육받는 수준을 확 높일 수 있다라면 네. 훨씬 그게 현명한 선택이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요. 예. 나라 말씀이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하면 네.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 빼이셔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 감정은 많지는 않아요. 지역 감정이 꽤 하여튼 있어요? 남아 있겠죠? 있는 편입니다. 있겠죠? 사실 최근에 그 말랑이라는 축구장에서 이제 대참사가 벌어졌었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지역 프로 축구 클럽들 간의 팬들의 이제 뭐 광팬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들 간에 이제 서로 그게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 대신 과거보다는 훨씬 그런 점에서 뭐 이게 유혈 사태로 벌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이제 선거 때 일본 그런 지역 감정을 또 뭐 아무래도 악용하려는 정치인들의 그런 행태들도 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인구 밀집도가 자바 섬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래서 자바 출신이 아니면은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네. 우리나라도 왼쪽도 오른쪽도가 되게 하면 선거하면 8대2 정도 나뉘잖아요. 뭐 그중에 캐스팅 보트를 또 지는 뭐 그런 데도 지역도 있고. 저기도 지역 감정이 약 8대2 정도로 그 이상으로 강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6대 아주 4나 뭐 7대 3 이제 뭐 이 정도. 지금은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는데요. 근데 같은 지역 사람들 간에 특히 약간 이제 소수 인종들의 네. 경우는 엄청나게 단결력이랄까요? 그거야, 그 우리도 자기들 간의 그렇죠. 뭐 결속력은 대단합니다. 우리도 뭐 ROTC 해병전후에 가면 네. 그래서 거기는 뭐 우리도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저 섬 4개 중에서 제일 위쪽에 이제 아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쪽이 훨씬 더 지역색을 많이 드러내고 그렇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체는 이제 같은 이슬람을 믿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약간 뭐 원리주의적인 조금 더 이제 그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예. 뭐 태영을 한다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공 장소에서 뭐 애정 행각을 벌인다든가 이런 경우도 처벌을 하고 종교 경찰이 굉장히 센 섬 중에 예, 아체, 어떤 섬이요? 수마트라의 가장 서북부 그 동네. 저기 아체, 네, 그쪽입니다. 예. 이게 2004년 12월에 동남아 전체를 강타했던 쓰나미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만 한 2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는데 이 아체가 가장 큰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아체 지역이 거의 한 15만 명 정도가 네. 그런 피해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복구를 다 마쳐서 근데 그 당시에 아체는 약간 소외되고 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또 아체 독립 투쟁을 하는 일종의 반군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런 세력도 경우도 있었어요.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늘 문제가 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평화협상까지 다 이루어지고 반군들이 이제 다 정부로 같이 화해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굉장히 평화로운 예. 지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이제 지역적인 갈등과 종교적인 갈등이 이제 중첩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런 사례인데요. 대부분 다 무슬림인데 무슬림 중에서도 조금 더 원리주의냐 아니냐 뭐 그런 차이가 있고 사실 저 수마트라 섬은 말레이시아하고 훨씬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렇네요. 네. 보니까 바로 옆이네요. 네. 바다 건너. 네. 네. 그래서 저기로 가는 비행기, 그러니까 쿠알라룸푸르에서 매달 가는 비행기가 거의 국내선 정도의 그렇죠. 거리로 가깝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옆이네요. 예. 자카르타보다 훨씬 더 가깝네. 쿠알라룸푸르가.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이슬람 얘기로 그래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대국. 그렇죠. 네.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근데 독특하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국교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근데 술도 못 이슬람 마실 것 같고 뭐 이슬람 이런 국가는 얘기. 아니고요.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일종의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국가라서 처음에 자카르타에 오셔서 약간 여기는 뭐 바도 많고 호텔 가서도 뭐 자유롭게 사람들이 있고 물론 요즘 이제 히잡이라고 스카프를 쓴 여성들이 더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또 발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독특하게 힌두교를 믿는 분들이 대부분인 섬이에요. 아 발리는 또. 네, 발리는 다르고 또 뭐 수마트라의 요 북부 지역에는 기독교를 네. 믿는 그 지역도 있고 또 일부 플로레스나 이쪽 섬들에서는 카톨릭,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나 이쪽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또 그런 섬도 있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종교들 간의 어떤 화해, 뭐 인터페이스라는 그런 걸 굉장히 정부에서는 강조하는 편이죠. 그래서 국교는 따로 없고 국교는 정부도 없습니다. 특정 종교 편들지는 않고. 종교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타 종교하고 굉장히 그 소통을 자유롭게 하는 편이고요. 정부에서도 그걸 더 권장을 하고 다만 이제 이슬람 그 정당들이 좀 있습니다. 이슬람 정당들 중에서는 선명성, 자기들만의 이제 차별화된 그런 정책을 내는 과정에서 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거나 때로는 이제 타종교를 공격하는 그런 이제 현상도 나타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타 종교를 뭐 어떤 배제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캠페인까지는 못합니다. 뭔가 금기가 있군요. 네. 워낙 나라가 잘못하면 분열되기 좋은 그렇죠. 딱 그런 지리적 상황이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하나의 국가로서 계속 이렇게 통합을 이뤄낼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의문을 갖는 서방학자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예. 뭐 인도네시아의 발칸화 이런 우려가 아직 남아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지적을 한 분도 계신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는 쑥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국가 통합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이끌어 가려는 예. 그런 동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슬람 정신을 내세웠던 아체 중심으로 한 그렇죠. 그쪽이 오히려 그 쓰나미 피해 때문에 그 반대로 통합으로 전환되는 그렇죠. 그런 네. 계기가 되었다라고들 이야기를 전화위복 이렇게 예. 됐다고 할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중앙 정부의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던 그렇죠. 순간이었거든요. 우리도 서울이 뭐 송수로 물 받아댔을 때 그때 북한에서 서로 쌀도 주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친했던 그나마. 예, 불행을 웃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보면 뭐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인구도 젊고 그러면
되게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그랬을 것 같고 우리랑 그러면 벌써 교류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하고 하면 동남아 중에서도 우리는 좀 멀게 느껴지고 지리적으로도 살짝 멀지만 왜 그렇게 협력이 잘 안 될까? 뭐 그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도네시아하고의 교류 자체는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밀접했던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외에 진출한 뭐 투자 기업 1호가 인도네시아에서 나왔었고요. 이제 제일 처음 발단이 됐던 거는 여전히 천연자원인 목재. 목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뭐 가구 회사로 이렇게 보르네오 가구. 그렇죠. 예. 이름 자체도 대표적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뭐 그 목재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인도네시아를 향해서 가서 목재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의류, 봉제, 섬유, 신발 이런 이제 노동 집약적인 쪽으로 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7, 80년대부터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베트남이 아니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우리 기업이 많았던 곳이 인도네시아였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 LG 등의 적극적인 이제 베트남 진출에 힘입어서 예. 우리 연관 업체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갔고 또 베트남 자체가 급속도로 고도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역전이 돼서 예. 지금은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기업 수, 우리 한국 진출 기업 수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 있는데 지금도 한 2,000개 정도의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해 있죠.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정체 국면이라고 그러니까 슬럼프가 있었다가 다시 최근에 들어서 한 2010년 전부터 해서 대기업들의 진출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자원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뭐 이런 다른 새로운 요소들이 또 좀 가미되면서 더욱더 부각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추세를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제 천연 자원 때문에 갔던 때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막 가다가 중국이 부상하면서 아세안 진출이 이렇게 조금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때가 이제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이제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베트남 진출이 그렇죠. 굉장히 가속화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베트남 투자가 늘어나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래프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다시 이제는 요즘은 또 다시 인도네시아를 보자 이런 추세가 편이죠. 돌아온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제 아세안 그 투자하고 교역의 한 50% 정도가 베트남에 집중돼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한 특히 이제 미중 갈등이 좀 더 격화되고 또 자원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수요 또는 안정적 공급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인도네시아가 더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인도네시아 자체는 사실은 아세안 전체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라 크고 인구 많으니까. 그렇죠. 워낙 예. 내수 시장이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거든요. 베트남 아직 1억이 뭐 채 안 되는 정도의 인구고 인도네시아는 2억 7,500만이고 계속해서 또 인구 보너스로 인해서 3억 명까지 갈 거기 때문에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른 어느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잠재력 또는 성장의 그런 그 가치 이런 부분은 이제 비교할 수가 없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이제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진출하면서 연쇄적인 그런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인도네시아 플러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다변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제 우리 기업들에도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 베트남을 찍었을 때는 베트남에 강점이 있어서 그랬을 텐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부지런한 것 같고 6시에 일어나 보니까 다들 출근하고 있더군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유교 그 국가 영향도 있어서 우리랑 뭐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장점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뭐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아침 일찍 움직이는 스타일이죠. 뭐 이렇게 더워서도 그런 영향도 있는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뭐 그런 면에서는 베트남 사람 뭐 국민들과 큰 차이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전체로 놓고 보면은 베트남의 경우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초기부터. 아, 그래서 저희하고 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가면 말 잘 통한다. 그렇죠. 아. 거기에 대한 뭐 투자 인센티브라든가 또는 각종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이 초기부터 제공이 많이 되는 편이었고요. 예.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인 튼튼한 내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 대체화 쪽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전체 GDP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용이 지금 한 21,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베트남은 100%가 넘습니다. 베트남은 완전히 수출 주도형 경제로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성장을 했고 그래서 외국 진출 기업에 대한 대우라고 그럴까요? 초기 그 스타팅 비즈니스에 대한 문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그 경제 개혁을 통해서 낮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더욱더 인도네시아가 주목을 받는 이유죠. 인도네시아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요즘엔 니켈 때문에 많이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배터리 원료로 야 니켈이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 놓고 보면은 니켈, 코발트, 리튬 이게 세계 제일 핵심 광물이잖아요. 그래서 니켈이 세계 맡은 호주가 두 번째고 인도네시아가 첫 번째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 주목을 받는 건 사실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또 천연 자원 예를 들어서 뭐 석탄 세계 제2위 수출 우리도 이제 석탄을 특히 이제 화력 발전소의 경우는 그다음에 팜오일 주석, 구리, 보크사이트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광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더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2억 7,500만 명이라는 내수 시장. 그거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어떤 규모의 경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네. 이제 한국은 말씀해주신 대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자원도 했다면, 없고. 우리는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한국이나 이런 동북아를 빼면 대부분은 다 이제 수입 대체화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략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말씀해주신 그런 자원도 있지만 말씀해주신 그런 시장성. 근데 이 시장이 이 한 국가의 시장만 큰 게 아니고.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서의 그렇죠. 관세가 없어졌거든요. 인도네시아하고 그렇죠. 지금 10개 그 동남아시아 국가로 구성된 게 아세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세안 간에는 2015년 12월부터 아세안 경제 공동체로서 단일 시장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대자동차가 금년 3월부터 이제 자동차를 현지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현대자동차의 현재 구상은 한 60%는 내수용으로 판매를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나머지 40%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뭐 그게 태국이 되든 말레이시아가 되든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세안의 어디를 허브로 쓸 거냐 그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를 택했던 거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 이제 베트남을 이제 허브로 쓰고 있고 LG의 경우는 TV는 인도네시아가 거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전 제품 중에서 그 제품군별로 어디를 거점으로 써서 하느냐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지금 재편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 출발은 아세안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 단일 시장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의 블록화 될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관세가 없군요. EU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유럽연합? 거기보다는 아주 뭐 낮은 단계 통합이 EU는 뭐 유로화 뭐 전체는 아니지만 공동화폐 단일화폐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도 통합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서 여기는 아직 그 단계에는 못 미치고 관세만 있죠.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하는데 이제 스킬드 레이버나 이런 경우는 아직은 이제 장벽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뺏기기 싫으니까. 그 서로 간에 이제 아직은 또 경제적 격차가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이나 태국과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뭐 캄보디아, 라오스, 뭐 필리핀과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게 또 이제 아세안의 과제이기도 한데 인도네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시장이 워낙 크고 또 아세안 내에서의 제일 목소리가 큽니다. 이제 아세안의 맏형 인구 많고 크니까. 네.
잘 사는 건 어디가 제일 잘 살아요? 1인당 국민소득 싱가포르죠, 7만, 뭐. 7만 2천 불을 자랑하는 싱가포르를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친구는 그렇죠. 예외고 싱가포르 빼고 싱가포르 빼면 2위 브루나이. 브루나이. 그것도 예. 빼야 돼요. 거기도 왜냐면- 성을 빼면 빼고. 예, 그러면 1등 말레이시아. 예. 그다음 말레이시아, 태국. 예. 태국. 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예. 베트남은 아직 못 따라와요. 예, 베트남이 아직.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소득 수준이 아직은 낮은 아직은 조금 편입니다. 낮습니다. 근데 그게 인건비 수준이겠죠. 지금 불러는 이 베트남이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지만 제일 큰 네. 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한국 포함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에 진출을 더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그 포스트 차이나의 예. 대안으로서 최근에 이제 공급망 다변화 이런 차원에서도 베트남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집약적인 산업군에서의 임금 인상 폭이 굉장히 높아요. 높겠죠. 그래서 오히려 인도네시아 쪽으로 많이 이제 돌리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슬슬 비슷해지고 있어요 이제. 네,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뭐 1인당 GDP 자체는 한 4,400불 정도 수준인데 네. 자카르타나 이런 대도시를 가시면은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씀씀이 소비 지출을 보면은 사실 한 10,000불 정도 수준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인구 자체가 2억 7,500 정도 되니까 그 중에 한 3천만 명이 네. 뭐 8,000불, 만 불의 소득을 그러겠죠.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시장이니까. 예,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대단한 거죠. 사실 한국 상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층이 굉장히 두텁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 이제 다른 시장에서도 충분히 또 수출 물량이 좀 확보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렌드를 선도하는 높은 소득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네. 예. 만들어지지만 싱가포르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나면 많이 팔리는 지역은 오히려 뭐 쿠알라룸푸르나 자카르타가 또 그런 소비가 쪽에서.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럼 뭐 이제 우리는 시장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주로 거기서 인건비 낮은 걸로 이용해서 제조업이 진출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원자재는 그냥 사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않나요? 제조업 분야도 그 산업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노동집약적인 뭐 섬유, 의류, 봉제, 뭐 신발 네. 이 경우는 많이 좀 이제 경쟁력이 전에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네시아 자바섬 안에서도 최저임금이 수준이 다 다릅니다. 예.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단일화된 최저임금 체계가 아니고 지역별로. 지역별로 약간 취약 지역 네. 또는 그 개발이 조금 덜 된 지역은 최저임금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주변과 가장 뭐 취약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대를 해줘야 할 개발을 예. 좀 장려할 지역과의 최저임금 차이가 거의 한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하여튼 100불 이렇게씩 차이가 나는 한 경우도 달에? 네, 한 달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100불까지는 아니라 50불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자카르타 수도권 일원에서 예를 들어서 예. 뭐 그런 중부 자바나 또는 동부 자바나 이런 곳으로 이제 공장을 이전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예. 그런 기업 산업 중심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예. 동양 최대 일관 제조소를 해외에 갖고 있는 그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지금 롯데 케미칼이 약 그 40억 불 규모의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 말 정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공장을 네. 그 원유가 거기서 나서 그래요? 아니면 원유는 뭐 사실은 뭐 거기서 그런 것도 있지만 플라스틱 뭐 예. 다양한 이제 페트로케미컬 프로덕트가 있지만 그중에 예를 들어서 예. 플라스틱 예.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아, 그 동네에다 팔려고 네. 인도네시아를 뿌렸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뭐 자동차의 경우도 필요하고요. 예. 다양한 산업들이 지금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에 필요한 페트로케미컬 프로덕트가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 2억 7,500만 이제 거의 2억 8천만 명에 예. 되는 인구가 있고 아세안 시장 인근 시장까지 고려하면 사실은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자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성장한 게 이제 제조업은 그런 한국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들어가서 네. 봉제나 이런 거를 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내수의 그 기본적인 수요를 맞추는 그렇죠. 제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판다. 그렇죠. 아니 자기 국민들이 먹고 살 거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라면 기업, 네. 인도푸드 그렇죠. 같은 경우 세계 예. 최대 라면 기업이죠. 인도네시아에 와서 인도네시아 기업. 인도네시아 기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라면은 인스턴트 라면은 일본이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한 끼 먹어야 되는 게 인도네시아의 농심 같은 예 인도네시아의 농심이죠. 인도미. 인도푸드. 예. 그래서 이 인도푸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무슬림 국가에도 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지리아에도 공장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예. 인도네시아 안에서 내수를 충족시키는 상당한 제조업 산업 비중이 잘 성장해 오고 있어요. 유튜브는 어때요? 예를 들면 삼프로 TV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걱정스러워하시는 대사님이 그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어요. 인도네시아에서요? 그건 좀 아니고요. 그 보통 그 외교관 대사님들이라면 이제 거리감이 굉장히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사람들 만나기 예. 좀 어렵고 그런데 그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지도 보여준 그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을 버스를 타고 그 직접 홍보를 하시고 현장에 계신 현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신 분이십니다. K컬처 또는 네. 뭐 인도네시아 아이컬처를 서로 이렇게 같이 교류하면서 네. 같이 즐기자는 취지였고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자바섬 1000km죠. 1000km를 자카르타부터 동쪽에 있는 수라바야라는 곳까지 한 5군데를 일주일간 이렇게 여정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푸드 트럭을 저희가 같이 한식업 협의회가 이제 좀 같이 참여해서 떡볶이하고 닭강정 이걸 이제 가면서 이렇게 또 뭐 같이 나눠 우리나라 먹고 음식 하는 중에는 뭐가 떡볶이 일단 많이 팔린다고 하셨고 떡볶이, 닭강정 그다음에 뭐 거의 없는 닭강정 좀 매운 네. 닭강정이요? 아니 뭐 매운 일반, 거 일반. 간장 소스. 간장 소스. 예. 그래서 치킨 한국식 치킨집이 거의 다 지금 들어가 굉장히 있어요. 잘 되고 그 다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지금 뭐 아까 뚜레쥬로 얘기하셨는데 피로 네. 시작한 바로 시작하는 거 파리바게뜨? 있잖아요. 예, 예. 파리바게뜨도 다 들어가 있고요. 한국에서 보는 웬만한 라면, 음료 이런 것들 다 잘 팔리고요. 닭갈비집도 예. 많이들 그리고 들어 있고요. 뭐 그럼 다 했네 이제 그럼. 그러니까 그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F&B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젊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젊은 일종의 그 단체 관광객이 아니고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좀 안정화되면서 많이들 이제 다시들 외국 관광객들 오는데 인도네시아나 이제 동남아시아 관광객들 중에 젊은 층들은 카페 호핑, 카페 순례 이것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자기들 간에는 여행의 중요한 목적이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네. 한국의 힙한 플레이스를 그들이 다 알아요. 저보다 잘합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예. 와서 연남동에 어딜 가야 된다. 성수동 어디 뭐 예. 그래서 다 그 인스타그래머블한 아, 있겠죠. 건 전 세계에서 정보가 늘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가 전반적으로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활발한 곳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뭐 페이스북 사용량이 뭐 인도, 그래요? 미국 다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마찬가지고 틱톡 예. 하여튼 그거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럼 젊은이들이 시간 나면 뭐 하겠어요? 다 똑같아요. 예, 특히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극장 가서 가기도 하고. 불 꺼진 데 가는 거 네. 좋아하고 똑같습니다. 체력 좋으니까 새벽 2시까지 SNS 하는 거고. 예, 예. 저희는 뭐 초저녁 때면 졸리는데.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단점은 뭡니까? 인도네시아의
이 나라는 이거 안 되면 아마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이건 2003년에 제가 인도네시아의 대사관에 이제 그 당시에 근무를 하러 갔을 텐데요. 잠자는 거인?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느냐 거인이. 네. 계속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가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잠자던 거인이 깨어났구나. 오. 굉장한 생동감, 역동성, 자신감 그리고 경제 자체가 그 이후에 2000년대 초반 이후에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바로 직후 2009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5, 6%의 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거인으로서 깨어났다. 그런데 거인이 깨어나도 바로 어떻게 우리가 뭐 일어나자마자 무슨 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하죠. 예. 조금 비틀거릴 때도 있고 조금 거동이 어색할 때도 있는데 지금 그런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인은 이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갈 것이다. 네.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건가요? 근데 제가 나쁜 점도 또 뭐 부족한 점 또는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점 이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건 뭔가요? 그러면? 역시 이제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내수 시장 기반으로 성장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자체가 그 안에 있는 대기업들 또는 일본 또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지출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예. 치열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완성차 생산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짓고 그걸 통해서 양산을 시작을 했지만 인도네시아 전체 자동차 시장의 97%를 일본 자동차 메이커가 예. 꽉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들어간다는 거는 대단한 난제죠, 난제. 물론 이제 앞으로 잘 이제 해내겠지만 좋은 예. 제품을 생산을 해서 마찬가지로 석유, 가스, 다양한 천연 광물 자원들을 갖고 있는 또 에너지 기업들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니켈이라든가 또는 뭐 복사이트라든가 또는 다른 이제 뭐 고무, 주석, 구리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천연 자원들을 공급망의 확보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들어갈 텐데 그렇지만 협상하고 타결을 이루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하기는.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월드뱅크에서 내는 그 기업하기 편한 조건, 뭐 편한 나라, 뭐 이렇게 순위를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2020년까지 한 거 보면 한 73등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90여 개국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한 73, 베트남도 한 72 정도 되고, 네. 그러니까 여전히 한 중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여전히 규제, 또 지방이나 중앙 간의 이제 코디네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중앙에서 정한 법령이나 제도가 지방에서는 현장에서는 지방자치가 잘 돼 있어요.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니까. 네, 하고 그래서? 있어요. 뭐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는 우리나라처럼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은 그 지방자치의 성숙도가 낮아서 현장에서 그것이 그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계약을 하거나 합의를 했을 때 그게 현장에서 일종의 이제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정보부처가 도장 찍어줘도 여전히 좀 있는 지자체 가서 거죠. 또 그다음에 문제를- 뭐 이건 뭐 제가 대사를 한 사람으로서 이걸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부정부패라든가 히든 코스트 또는 사회적 비용 이런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뭘 이거는 동남아시아 동남아 모든 전체를 나라가 다 그렇죠. 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빠른 지금 앞서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원 대국으로서 엄청난 메가 내수 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게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교육은 수준은 높아요. 학구열이나 이런 거?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 비슷하게. 네, 가는 것 교육열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들어서 저도 그런 얘기인데 저희도 이제 내가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애 학교는 보낸다 하는 그런 우리 이제 부모 세대 열정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그런 편인데 문제는 이제 전반적인 R&D 역량이 아직은 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예, 그런 편입니다. 우리 뭐 특히 이제 연구기관,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 이쪽에 뭐 시설이라든가 또는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하고 비교하면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헤쳐나가야 될 과제죠. 그래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지난 이제 재선이 된 건데요. 2019년에 이제 재선이 되고 나서 가장 두 번째 임기 2024년까지 자기가 역점을 두어서 할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인적자원 개발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그런 기업들에 종사하는 수준 정도밖에 우리가 인재를 양성을 못한다면은 예. 이대로 주저앉게 될 것이다 해서 인적자원 고도화에 굉장한 열정을 지금 쏟고 있죠.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최고의 데카콘이죠. 이제 유니콘을 넘어서 네. 데카콘이 된 그 고잭, 지금은 이제 고잭과 토코페디아가 합쳐져서 고투그룹이 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으로 데려옵니다. 고제가 뭐 하는 기업이었죠? 고잭은 인도네시아의 슈퍼앱이고요. 그랩이나 우버 앤 아마존을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카카오와 배달의 민족과 네이버를 합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슈퍼앱의 창업자를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데리고 와요. 교육 개혁을 위해서 네. 이제 스타트업 최대 스타트업 지금 이제 데카콘이 됐지만 네. 거기에 창업자 겸 CEO를 40대 초반을 네. 영입을 해서 그때 이제 제2기 내각의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메시지였죠. 벌써 한 3년 됐네요. 장관 된 지가. 네. 예, 저분은 참고적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나오신 분이에요. 창업주가. 예. 저 회사는 저 뒤에는 잘 됐어요? 지금은 상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사실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애원을 했어요. 네. 국내 상장을.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이제 테크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까지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상장한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시 상장을 예상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네시아 이야기, 앞으로 더 흥미롭고 다양한 동남아 이야기를 고영경 교수님이 준비를 해 주실 거라니까. 사실은 동남아가 우리가 여행도 자주 다니고 굉장히 친숙한 나라들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가면 그냥 시장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고 뭐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여행의 대상지로만 네. 기억을 하고 우리의 경제 파트너라는 인식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아세안은 우리하고 상당히 경제 교류가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여행지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대상으로 볼 때 미국 다음으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많습니다. 한국의 대외 투자에 있어서. 또 그렇고. 예, 그리고 교역량으로 보면 중국 다음으로 2위가 아세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투자도 2위, 교역 대상으로도 2위인데 우리가 그 정도로 아세안을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세안은 유럽처럼 유럽 연합처럼 여러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네. 10개의 나라 중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지점 또 중요한 나라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좀 공부를 해야 이제는 네. 앞으로 또 비즈니스 하는데도 도움도 되고 또 그들도 우리나라 많이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요. 이제 중국으로 가기 좀 힘들어진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눈을 돌려서 어디를 봐야 되냐? 아시아를 공부해야 되는데 아시아는 대체로는 다 동남아시아죠. 예. 지금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될 곳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예. 이 프로그램이 좀 잘 되면 현지도 좀 가서 하고. 저희가 항상 얘기해왔던 예.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꼭. 예, 현지에서 한번 이런 신과에 대해 이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 현지에 있는 전문가 직접 스튜디오로 그럼요. 예, 예. 자카르타 스튜디오 이렇게 예. 해서 하면 이야. 더 생생하게 네. 현재 상황을 이렇게 그렇죠. 전달할 수 있겠죠.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여기는 자카르타입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축구 중계할 때나 들었던 멘트였는데 가보도록 하죠. 오늘 인도네시아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